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00제로 880점을 추구하는 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교시 2격과 실천기술론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펴시게 되면 120쪽에 실천기술론 첫 번째 문제 다뤄져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실천기술론에서 다양한 이런 그 이론 모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정신역동 모델 나와 있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웠던 정신역동 이론으로서 프로이드, 또 에릭슨, 아들러, 융에 대한 이론을 믹서해서 같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중동을 강조한다. 이건 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분석에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다. 자, 이것은 이론 강의에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오가 아직은 불분명하죠. 놔두시고 저항, 방어기제, 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항의 분석, 전이의 분석, 꿈의 분석, 그리고 의식이 어떤 유해에 부닥쳤을 적에 의식, 맞아요. 이 의식 세계에 있는 어떤 위험에 부닥칠 때에 에고가, 자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방어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고, 훈습, 꿈의 분석, 또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한다. 자, 여기 보시면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나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나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확대시킨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발달의 단계, 성격 발달,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행동의 발달을 누구나,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절차를 갖추게 되고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받으면서 발달해 가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누구나 똑같은 행동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절대론의 입장에 있죠. 그런데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주의적 입장과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구성주의는 객관주의적 관점과는 다르게 구성주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상대론적 진리관의 입장에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아서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만 적합하다라는 정신역동 이론의 설명을 포함시키면서 절대론적 입장과는 정반대는 상대론적 입장,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인식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상대론적 접근론의 입장이 구성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되 정신역동 이론의 개입기술은 해설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개별적으로는 훈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출제 비중 봐주셔야 됩니다.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전이에 대해서 기대되는 수준의 통찰 또는 뭐 어떤 이해의 성취,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직면시키거나 반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통달력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 숙달시키는 정신역동적 기법을 훈습, 워크스루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훈습이 출제된 지가 오래돼서 개별적으로는 훈습만 가지고도 출제될 수 있다. 정신역동의 하나의 사용하는 개입기술로서 훈습, 반복 숙달을 통하여 통찰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훈습이라고 한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한 5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되겠는데, 사례관리자들은 A 사례관리팀장의 슈퍼비전에 불만이 많다. 다른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B 클라이언트에게는 항상 예유다. 서비스 이용 규칙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행동에 대해 기회를 줘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의 후유증이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고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B를 감싸기만 한다. A의 행동 설명의 유효한 개념은, 자, 자신의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과거 경험에 있었던 어떠한 흔적을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 전에 훈습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역시 정신역동 계열에서는 전이하고 누구나 하는 거고 전이도 중요하지만 역전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설에 쭉 충분히 다뤄놨습니다만 역전이에 대한 해설 충분히 다뤄놨습니다. 답은 5번이 되면서 역전이, 전이, 그리고 훈습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121쪽입니다. 121쪽에 가서 보시면 4번에 보시면은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자하는, 자, 정신역동 모델 초자하 나와 있군요. 여기 보면은 초자하, 이것은 성격의 구조, 구조적 모델에서 성격의 구조를 이드 원초아와 자하, 뭐냐면 에고 자하, 그리고 슈퍼에고 초자하로 나누고 있는데, 초자하는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초자하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기능을 잘 집행하도록 중지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기능이 잘 집행이 되도록 성격의 집행자, 조정자, 중개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에고 자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집행자, 성격의 경영자, 성격의 조정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자하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학문 보유적 성격은 의타심이 많고 타인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자, 두 번째 발달 단계인 학문기에는 학문 보유적 이런 그 성격, 학문 보유적 또는 학문 폭발적 이런 성격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학문 보유적 성격에서는 배변 훈련에서 부모나 양육자가 엄격하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걸로써, 특히 좋게 봐서는 청결 또는 질서 또는 조직화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또 부정적으로서는 인색 또는 고집, 자, 이런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달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무질서, 반항, 공격성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 학문 보유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 질서유지, 조직화, 절약, 고집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공격성이나 또는 사치, 무절제로 나타나기도 하는 걸 꼭 봐주시고, 그런가 하면 학문 폭발적 성격이, 학문 폭발적 성격 또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의타심이 많고 또 그러면 타인을 지배하려는 이런 경향이라는 것은 학문 폭발적 성격에서 나온, 타인을 지배하는 성격은 학문 폭발적 성격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정신역동 이론, 프로이드 이론을 기초로 해서 등장하는 것은 1920년대의 진단주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진단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거지요. 기능주의 학파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은 랭크의 의지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꿈, 자유연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목적은 통찰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요? 바로 정신역동 이론에서 나오는 통찰력 제고가 나와 있고, 이런 통찰력 제고 또는 통찰력의 최대화를 위하여 이걸 반복 숙달시키는 것을 훈습 웍스루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건 맞는 거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전의를 기록 기법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 전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거지요.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과거의 어떤 경험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을 현재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쏘아붓는 것을 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클라이언트가 표출하는 방식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내용이 다른 거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되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부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리치몬드 이론, 1917년 사회진단에 의한 리치몬드의 이론 정립을 출발점으로 해서 1930년대에 해밀턴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기초로 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홀리스가 체계화한 것이 바로 심리사회 모형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을 기초로 하는 것처럼 내면 역동 세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되, 클라이언트를 분석하되, 그러면서 내면 역동 세계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되고 환경도 같이 고려해보자 라는 점에서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심리 사회 모형, 가운데 점 찍어도 좋고 안 찍어도 좋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심리사회 모형에는 다양한 개입기법이 있는데, 특히 1960년대에 홀리스에 의해서 체계화된 개입기법으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으로서는 지시하기 기법이나 격려나 재보증과 같은 지지하기 기법 또는 정화법 또는 환기법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서 거기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 발달에 대한 고찰, 인간 상학 또는 인간 환경에 대한 고찰 또는 탐색, 기술, 환기 기법 이런 등 직접적 개입 기법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 개입 기법으로서는 환경 조성, 가장 대표적이죠. 환경 조성,
또는 뭐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만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뢰. 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심리사회 모형의 계획기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격려, 재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나 재보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자, 이것은 지지하기 기법이 되겠습니다. 지지하기 기법, 탐색, 소거, 환기. 자, 여기는 함정 문제가 되어 있군요. 소거가 아니라 탐색, 묘사, 환기 기법이 되겠습니다. 탐색, 묘사, 환기 기법에서 인쇄가 다소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격려, 재보증은 함정으로 해서 지지하기 기법을 설명한 것이고, 2번이 탐색, 묘사 환기 또는 탐색 기술 환기가 되는데 소거라고 되어 있군요. 소거가 틀린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강조, 제한, 충고, 독려, 이것은 지시하기 기법이 되는 것이고, 발달 과정의 반영적 고찰, 유형 역동의 반영적 고찰, 인간 상황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고찰이란 단어가 들어가나 환기란 단어가 들어가면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이라고 봐주시고, 여기는 1번 지지하기 기법, 2번 지시하기 기법을 살짝 꼬아서 출제를 했고, 함정 1, 2, 3번에 다 함정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처음에 답을 맞으면 찾지 못하고 헤매고 1번으로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건 탐색 기술 환기 또는 탐색 묘사 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의 형성에 기여한 이론이 하는 것은,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 기초 후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을 가장 바탕으로 해서 대상관계 이론이나 자아심리 이론, 이 심리사회 이론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이론, 또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이론을 다 믿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론이 이론 기초 역할을 하는데, 교재에서는 몇 개만 설명을 했습니다. 정신역동 이론, 자아심리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인류학, 또 그러면 대상관계 이론, 특히 대상관계 이론은 개별적으로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체계 이론, 이런 등등을 쭉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소통 이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심리사회 이론의 가장 영순위 이론 기초는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이고,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의 그 관점의 중점은 바로 절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그런 관점인데, 여기 5번의 사유구성 이론, 앞에도 문제 다뤘습니다. 여기 상대론적 입장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 사유구성 이론이라는 것은 60년대를 가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심리사회 모델을 기초로서는 의미가, 맞으면 이 단계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8번 여러분들이 보시되 페이지 거기 보면은 9번에 나와 있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기술이 아닌 것은, 아까 심리사회 모델 1930년대에 해밀턴이 리치몬드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하고 프로이드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정신역동 기초로 해서 출발시킨 모형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홀리스에 의해서 재개발됐는데, 홀리스는 개입 또는 치료 또는 서비스 제공 방법을 직접적, 간접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적 기법으로서는 지시하기 기법, 독려라든지 지시하기 기법, 또 지지하기 기법, 또 격려, 재보증 이런 것도 있고, 또 정화법이나 환기법, 또 탐색, 기술, 환기법, 또는 뭐 많은 고찰, 발달적 고찰, 또 유형 역동성 고찰, 인간 환경에 대한 고찰, 환기 들어가면 무조건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했죠. 이런 기법을 제시했는가 하면은 간접적 개입 기법으로서는 환경 조성이나 구체적 서비스 제공이나 의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탐색 묘사 기술, 앞에서 다뤘던 문제는 탐색 소거라고 해서 함정을 받았는데 저도 넘어갔습니다. 역설적 의도, 거기 역설적 의도나 역설적 지향, 역설적 지시, 자, 이런 것은 인지행동 치료의 모델로서 설명할 수가 있고, 직접적 영향으로는 지시하기 기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직접적 영향 주기 지시하기 기법, 받쳐주기 지지하기 기법, 이렇게 또 표현을 바꿔 쓰기도 한다는 것을 앞에 있던 6번 문제와 같이 비교해서 내면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23쪽 문제 해결 모델의 개입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해결 모델이라는 것은 1957년에 시카고 대학의 펄먼 교수가 이게 제시한 건데, 진단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기능주의를 가미한 1920년대에 프로이드 이론을 기초로 워커 중심의 업혀 중심의 치료 모델로서 질병의 심리학을 했던 것이 진단주의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에 랭크의 의지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과거나 이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나 에고 또는 그 의지의 심력, 의지에 초점을 두고 등장하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는 돕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 진단주의에 초점을 두고 기능주의를 가미하는 방향으로 펄먼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 1957년 바로 문제해결 모형입니다. 문제해결 모형은 클라이언트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보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봄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문제 해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두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성선설적, 낙관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 모델이 바로 문제해결 모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를 위해 자아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자아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자아방어 기제 나오면 지금은트 프로이드든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든 정신역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자, 이것도 이론 강의 없었던 거 같이 첨가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대안을 스스로 모니터링한다. 처음에는 진단주의를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워커가 해주지만,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아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점차 가면서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워커의 역할 비중을 줄이면서 진단주의적 비중이 줄어가면서 이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나가는 기능주의적 비중이 확대되고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대안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돕는다. 그러면서 기능주의의 비중을 높인다.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을 높여나간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모형입니다. 변화의 동기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합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의 주된 초점은 능력의 강화이다. 다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11번 위기 개입이 있고 또 12번도 위기 개입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자 12번으로 보겠습니다. 위기 개입 모형이 나와 있죠. 위기 개입 모형. 위기 개입 모형 과 같은 경우에는 위기 개입 모형에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위기의 극복이나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에 둡니다. 위기라고 설명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했던 해결책들이 더 이상 효과성을 보여주지 않을 때 위기가 발생할 때 하는 것이고, 이때 사회복지사는 위기 발생 초기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통해서 위기 발생 이전 상태에 최대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위기 개입 모델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자아상, 희망,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면서 이끌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신속한 개입, 제한된 목표, 초점적 문제 해결, 희망과 기대, 건전한 자기상, 또 자립 촉진, 현실적 지지, 이런 것들 특징으로 하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거기 12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24쪽에 가면은 거기 13번 박스 문제는 거기에 보면 문장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성폭력 피해 아동의 어머니 A는 아동의 치료와 법률 지원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를 불신 거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어머니 A씨가 절망감에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 완전 확보를 위한 지지 체계를 구성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위기가 발생했다 라고 보고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것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위기 개입 모델이 되겠습니다. 위기 개입 모델. 자, 14번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통해서 보시기로 하고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수정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강화와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행동수정 모델, 어쩌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에 나오는 강화와 처벌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강화 전에 설명이나 처벌도 설명을 했죠.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 물론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어떻게 높인다?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높이는 것, 정적 또는 긍정적 또는 적극적 강화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를 제거시켜 줌으로써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부적
또는 소극적 이런 강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처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처벌이지 않습니까?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을 처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것을 플러스 시킴으로써 못하도록 하는 것, 어떤 것을 플러스 시킴으로써 어떤 고통을 줌으로써 플러스 시킴으로써 어떤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좋아하는 것을 뺏어버림으로써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자, 불쾌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적, 마이너스 시키는 부적, 다음에 행동을 증가시킨다,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를 제공, 플러스는 정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정적 처벌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것이 되겠군요.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건 처벌이 되겠습니다. 강화가 아니라 처벌입니다. 행동 후 결과로 불쾌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극을 제거한다. 이건 부적 처벌이,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는 것은, 불쾌한 자극을 제거한다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불쾌한 자극을 주어, 이건 플러스니까 정적, 행동을 수정하는, 불쾌한 자극을 준다는 것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정적 처벌이 되겠습니다. 저기다 옳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여러분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그 계획기법이 쭉 나와 있는데, 계획기법 여러분들 보시되 17번 계획기법 여기 참조하십시오. 17번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동이 바뀌면 인지행동 모델은 뭐예요? 잘못된 사고나 인지 영역 때문에 잘못된 문제가 발생한다. 잘못된 사고 영역이나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모델로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든지 아론백의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역기능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게 바로 기본 출발점이죠.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교육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던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A, B, C, D, E 전략, 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다 제시했던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서 행동 기록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자, 이건 이론 강의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책임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 주관적 경험과 책임, 클라이언트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옹호 활동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원, 기회를 확대시킨다. 옹호 활동을 통해,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자원이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권한 부여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을 제가 이 선택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하는 것은 거기에 뭐 1번, 2번이 알겠지만 이론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3번, 4번 특정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서 행동 기록일지 작성을 요구한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책임을 강조한다. 자, 이런 것 등은 교재에 없는 거니까 같이 첨가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18번 126쪽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거기면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앞선 문제에서 본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비합리적 심년체계의 변화를 강조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앨리스는 교육적이며 구조적인 접근법으로 A, B, C, D, E 전략을 제시했다. 대체 사고와 행동을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인지체계 구조를 위한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이고 구조화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인지 왜곡을 가져오는 자동적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 왜곡. 자, 이것은 앨리스의 인지치료,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는데, 이것도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앨리스는, 앨리스와는 달리 앨리스는 문제의 행동을 출발을 어디서 봤어요? 잘못된 생각, 그 중에 잘못된 비합리적 신념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론백은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의 종류로서 지나친 일반화, 과잉 일반화, 또 선택적 추상화, 또 그런가 하면 증거도 없으면서 그 고집을 피우는 의무적 추론,
또 그런가 하면 극단적 사고로서 이분법적 사고나 흑백 논리, 또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개인 탓으로 돌리기, 사적으로 돌리기 또는 개인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자동적 사고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인지체계로서 잘못된 스키마가 만들어짐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오류만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면 잘못된 자동적 사고나 잘못된 스키마도 바로 잡아짐으로써 문제 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론백의 개념입니다. 자, 이분법적 사고, 양극화된 사고, 흑백 논리지요. 흑백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모두 실패야 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사고죠.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선생님 탓으로 남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나쁘게는 이것은 어떤 인지적 왜곡에서 이것은 이무적 추론이라고, 어떤 증거도 없으면서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주관적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이런 인지적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무적 추론이라든지 또는 좀 투사와 같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거야. 뚱뚱해서 나만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무적 추론과 같은 것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무적 추론 같지만은 이것은 이 이무적 추론, 뚱뚱해서 사람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화, 다 내 탓으로 돌리기. 내가 신고만 빨리 했어도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람이 안 죽었을 텐데, 자기 내 탓으로 돌리기, 개인화, 사적으로 돌리기를 개인화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못생겨서 남자친구가 떠났으니 결혼도 안, 침소봉제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이런 것은 과잉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이건 이무적 추론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도 또 역시 20번이 나와 있군요. 인지적 오류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한 이무적 추론. 자, 거기 한번 같이 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능력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며 저만 대학을 보냈어요.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대접하지 않으면 참지 못했어요. 취업 면접에서 면접관이 먼저 악수를 쳐가지 않으면 떨어졌다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어머니도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만 살아 계셨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대접을 사는 것은 실패한 삶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다른 사람들도 저를 대접하지 않으면 참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쭉 등장을 했는데,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은 참지 못했다.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건 지나친,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소로운 걸 가지고 지나치게 소소로운 것 가지고 하는 선택적 추상화라든지 선택적 축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못하는 것을 가지고 참지 못하는 것은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거죠.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축약이라고 합니다.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떨어졌다고 좌절했어요. 악수를 청하지 않은 것을 왜 떨어져? 이것은 증거도 없으면서 이걸 가지고 확대하는 거죠. 과잉 일반화도 될 수가 있고 이무적 추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너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떨어졌다고 좌절했어요. 이런 말이 나와 있군요. 이 좌절, 떨어졌다고 이것은 이무적 추론이 되겠네요. 지난달 어머니도 오시지 않은 걸 보면 저를 신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저를 신뢰하지 않은 것 같다. 자, 거기선 저를 신뢰하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무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만 살아계르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이것도 이무적 추론이 아주 많이 나와 있군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실패한 삶이에요. 이건 극단적으로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법적 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되지 않은 것은 과잉 일반화를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잉 일반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과업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과업 중심 모델은 정신분석 기법에 나오는 애매한,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장기적 개입으로 인한, 자, 이런 거에 대한 반발로 60년대부터 등장해서 1972년에 리드와 앱스테인이 제시한 것이 과업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과업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과업 중심 모델은 정신 분석과는 달리게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봐가 아니라 정확하게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고 다루기로 약속한 문제 두세 개만, 표적 문제라고 합니다. 두세 개만 가지고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만 가지고 현재의 경험을 초점으로 해서 접근하는 예리한 초점, 명확한 목표, 그리고 표적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체계적 이행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시간 제한, 합의된 목표,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성격 유형과 심리 내적 역동에 초점을 둔다. 이 클라이언트의 성격 유형과 심리 내적 역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것은 융의 이론이니까 정신역동에 가까웠습니다. 시작, 표적 문제 규명, 계약, 실행, 종결과 등 구조화된 조건, 앞에는 물론하게도 구조화된 조건을 강조한다. 그렇죠? 구조화된 것은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일 것이고, 단일 이론에 근거하여 과업 중심 모델, 다양한 이론을 동원하되 그 중에 취사 선택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이론보다 임상 경험이나 실천을 더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이론에 근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답은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 128페이지 과제 중심 모델에서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아내는 단계는,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아내는 단계는 과제 수행에 있어서 장애물을 찾아내는 것은 현장에 개입해서 개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단계,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 시작하기, 문제 규명하기, 계약, 그리고 실행, 그 중에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단계하는 것은 실제 개입인 실행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결, 이렇게 됐죠. 시작하기, 문제 규명하기, 그리고 계약, 실행, 종결로 가는데, 수행상 장애물은 현장에서 찾아냅니다. 개입 단계에서 찾아내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24번에 보시면 인파워먼트 모델에 대한 문제를 다뤄놨습니다. 인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자, 이런 것들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인파워먼트 모델은 거의 역량 강화를 어디까지, 권한 부여를 어디까지, 최대한 워커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옹호 또는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자적 관계, 동반적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자 하는 것이 인파워먼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강조한다. 해결해야 될 문제, 표적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과업 중심 모델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과 자원을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로 보고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건 틀린 거죠.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역량 강화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 뭐야 이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니까 니은번,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25번, 거기도 인파워먼트 모델이 나와 있군요. 힘을 실어주되 어느 선까지, 적어도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할 때까지 이런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는 모델로서 얘가 25번에 얘가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고, 26번 보세요. 인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 중 발견 단계의 과업으로 옳은 것은, 자, 인파워먼트 모델, 권한부여 모델의 권한부여 모델의 실천 단계는 대화 단계, 발견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 단계에서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강점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초기 목적을 명확히 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대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 단계에 가면은 지원 체계를 분석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자원 능력을 분석하고, 무엇을 또 사정 분석하는, 사정이나 탐색, 사정 분석을 하는 것은 바로 발견 단계. 그래서 발견이니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 또 강점, 자원, 가능성을 이렇게 탐색하고 잠재적인
해결 가능성이나 개입 전략, 해결점을 탐색해 만드는 형성해가는 것은 발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라는 것은 자원 활성화, 기회 확대, 성공 인정, 또 그런가 하면 뭐 달성의 통합의 단계가 문제 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발견 단계는 탐색,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탐색하고 분석하고 사정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잠재적이지만 어떤 해결책,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공을 인정하거나 달성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활성화하거나 자 이런 단계는 모두 발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발전.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하기.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하는 것이 자원 능력을 분석하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하는 것을 자원 능력 분석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십 형성하기, 클라이언트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초기 단계인 대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고 해설에도 있는 것처럼 권한부여 과정의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의 특징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27번도 같은 문제가 나와 있군요. 역량 강화 모델의 3단계 대화, 발견, 발전 중 대화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점적으로 수행할 과제는 대화 단계, 초기 단계죠. 대화 단계에서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또 강점을 구체화하고 초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어떤 준비 단계에 또는 초기 단계가 되겠어요. 어쨌든 권한부여 모델이라는 것은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가자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또 강점을 구체화한다, 또 그러면 초기 목적을 명확히 한다. 자 거기 보시면 강점을 확인한다. 강점을 확인하는 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강점을 확인하는 이런 단계는 뭐 대화 단계도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대화 단계도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사정 단계도 그죠? 특히 사정 단계가 되겠어요. 사정은 진단과는 달리 뭐라고 그래요? 문제점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자원,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잠재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견 단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강점. 다음에 목표를 설정한다. 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처음에 목표를 준비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강점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해보고 그리고 초기 목적을 설정하고 이런 단계는 바로 대화 단계가 되겠어요. 자원 능력을 탐색, 분석, 사정, 또 자원 능력을 사정한다 이런 것은 발견 단계가 나옵니다. 다음에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목적을 설정한다. 어떤 준비 단계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대화 단계,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소 교집합 부분이 나올 듯한 이런 영역도 함정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13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28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8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28번은 자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 29번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행동 모델은 생각만 바꿀 수만 있다면 문제 행동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지적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는 효과성이 제한적이다.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유기 개입을 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죠? 교육적이면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즉각적인 유기 개입이 필요할 때는 유기 개입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 아니죠. A, B, C, D, E 전략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식 문답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소위 디스퓨트가 있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논박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극적 수행이 어렵다. 이건 틀린 거고. 다음에 특정 개입 기술 사용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좋습니다.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31쪽 30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